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금요일인데 저번 주 금요일과는 사뭇 다른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연준의 결정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화답을 했는지 답변을 조금 받은 하루였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이제 4월, 5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반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긴 관점에서 시장이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시장 좀 정리를 잘 해보고요. 이슈와 종목 이야기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좀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에게 시장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주는 분이시죠.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금요일장 웃으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저번 주 금요일 왜 좋았나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또 시장이 좀 내리면서 FOMC 회의를 지나고 좀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장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평들이 있던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외국인 수급은 항상 안 좋았죠. 네, 늘 안 좋았죠. 작년부터 개인만 매수, 기관과 외인은 매도하는 구도는 변함이 없고요. 네. 어쩌려고 작년 11월에 외국인이 한 달에 6조를 사줌으로 해서 대형 주장을 이끌었는데 그렇죠. 연초까지.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 하면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유동성이 많이.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연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대형주를 끌고 가긴 좀 부담스럽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얼마를 매수를 했냐면 한 82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82조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그만큼 많이 들어왔는데 정체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지쳐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좀 우리랑 같이 가주어 이러고 있는데 외국인은 사실 환 플레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미국계 자금인데 미국계 자금은 미국이 좀 어려워야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올해 OECD 성장률을 보면 미국을 계속 올리죠, 성장률을.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6.6까지 올리고 우리는 3.5. 네. 외국 자금이 들어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국내적으로는 이제 기관의 도움은 좀 받을 수 없나 이렇게 노크를 해봤는데 요새 아침에 단독으로 가끔씩 나와요. 국민연금의 국내 시장 비중을 좀 조절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부인하고 네. 나오면 부인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도 매도를 좀 멈추고 비중을 세팅을 해준다면은 수급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시장이 못 가는 건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금리와 수급이라 그랬죠. 그렇죠. 수급은 얘기했고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오르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뭐 너무나 당연한 게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네. 이렇게 재정 부양을 하는데 금리가 안 오르면은 물가가 안 오르면 더 나쁜 거예요. 그건 더 그거대로 문제군요. 네. 그건 디플레거든요. 네. 뭔가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라는 거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려고 경제가 회복되려면 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 대신
이게 급하게 오르면 안 돼요. 지금 자꾸 시장이 발작을 하는 거는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속도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금리 추이를 보면 작년에 미국채 금리 제로금리 났을 작년 이제 코로나19 출발했을 때 네. 0.3까지 떨어졌던 게 통화 정책을 통해서 쭉 올렸을 때 이제 여름에 0.56까지 올라왔죠. 네. 또 연말에 0.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새해 올라와서 이제 1.1까지 올라와서 이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0.5에서 1.1까지 7개월에 걸쳐서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의 속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2월 달에 갑자기 1.1에서 1.6까지 네. 0.5가 2달 만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성장주 기준으로 충격을 먹기 시작하죠. 그거 왜 그렇다 그랬죠? 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충격을 먹는다 그랬죠? 금리가 그렇게 갑자기 오르게 되면 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의원님? 먼 미래에 장기물, 네. 성장은 먼 미래의 수익을 땡겨오는 거죠. 그러면 할인율이 제로일 때에는 먼 미래 수익을 땡겨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네. 프리미엄을 마냥 줄 수 있어요. 퍼 100도 좋다. 네. 퍼 50도 좋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할인율이 없으니까 미래의 수익을 땡겨오는데 부담이 없는데 네.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 장기물은 이게 미래 수익이 마냥 무한대로 수익이 줄 줄 알았는데 할인을 해버리니까 네. 장기물은 좀 피곤한데 그 옆에 보니까 싼 게 보이죠. 네. 안 비싼 게 있네. 이게 같이 경기 민감주. 그래서 섹터가 순환을 합니다. 네. 마치 지금 미국의 금리 올라가면은 장기 채권은 누구도 안 쳐다보고 단기물만 봐요. 네. 그래서 장기물은 올라가고 단기물은 꼼짝도 안 하니까 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경기에 안 좋다는 신호니까 이걸 좁히는 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했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 그 얘기는 적당히 금리를 인상하는 걸 용인하겠다는 뜻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걸 용인하겠다는 뜻은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성장주는 좀 올라가려면 계속 맞겠구나. 그러니 여전히 고퍼주는 부담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옆에 보니까 슬금슬금 경기 민감주들은 보니까 다 싸요. 네. 그래서 퍼 보니까 뭐 전부 10배수 이하야. 그러면 50배수짜리는 부담스러우니까 7배수 갖고 10배수만 가도 나는 먹어. 그래서 자금이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지금 새해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금리가 다시 1.6이나 7에서 딱 정체를 하면 1.6이나 7 할인을 해도 성장주는 좋은데 네. 왜냐하면 성장주는 5%, 6%대도 성장주의 역할을 했거든요. 네. 문제는 금리가 멈추느냐, 멈추지 않고 가느냐에 따라서 섹터 순환이 빠른데 네. 요새 시장을 보면 계속 sek터가 빠르게 돌아가는 게 네. 금리가 빠르게 오는 것 같다가 멈추면은 갑자기 성장주가 지난주에 삑 올라갔다가 맞아요. 엊그제처럼 다시 금리가 쭉 올라가면은 아이고 이거 성장주 안 되겠다 버리고 민감주로 왔다가 네. 너무 빨라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뭐 테마주 잡듯이 네. 경기 민감주와 그 성장주를 이렇게 발빠르게 순환하면서 할 수 있느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바벨 전략을 써야 돼요.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를 한 켠씩 잡고 적정히 움직이는 구간마다 밸런스 조절을 하는 그리고 일단은 금리 상승이 멈춰야 되는데 어디서 멈출지를 봐야 돼요. 네. 어제 파월 의장이 립 서비스로 조절해서 안심을 했는데 네. 하루 만에 시장에서 채권 투매가 나오는 거죠. 이거 뭐 가만 보니까 안 되겠는데 그래서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네. 그럼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부라도 현금화 해놓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투매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채권을 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금리는 더 가파라지겠죠. 그러면 이게 너무 가파라지면 연준에서 결국 나설 거예요. 그렇죠. 나서면 훅 떨어질 거예요. 뭐 사들이던지. 네. 채권이 근데 그래서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은 팔기도 어려워요. 팔았다가 또 훅 떨어지면은
대응이 안 되니까요. 네. 내가 괜히 채권을 싼 값에 판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이고 이런 장에 뭘 해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녀봐야 몸만 피곤하고 네. 이럴 때는 적당한 바벨 전략으로 비중을 좀 갖고 있으면서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성장주가 갑자기 또 튀었다가 또 갑자기 경기 민감주로 옮겨갔다가 이러한 움직임들이 미 국채 금리 움직임과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걸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시고 투자를 하다 보면 대체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부터 바벨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미 연준이 어제 이제 FOMC 이야기를 한 직후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전혀 먹혀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돈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박스권 속에서 섹터별 차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이 안에서도 이슈와 종목 이야기들 많을 텐데 저희와 오늘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는 금요일은 마치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이슈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박원재 위원님께서 살짝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미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너무 가파르게 오른 속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 절대값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던데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밀린 뒤로 계속 부진한 모습인데 휘청이는 2차 전지 관련주 계속 믿어도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국채 금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었다면 1.6까지 올라왔던 게 그게 문제였다면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를 또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 고꾸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을 위주로 좀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만 봐도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종들 하락을 했고요. 태양광 관련주도 떨어졌습니다. 대형 기술주 역시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도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었는데 속도 이야기도 해주셨고 국채금리 이야기 계속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장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얘기보다는 1.7%가 넘게 올랐다.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서 또 충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 1.7 이상이 그렇게 또 크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이 충격을 받네요.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이게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게 차트도 없고 도표도 없으니까 말로 해야 되겠는데 네. 주가의 적정 가격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네. 추정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어떤 게 적정 가격이냐. 통상 자산 가격은 상대 가격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네. 그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금리물 채권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배당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의 이제 이론가를 얘기하는 게 네. 배당 모형이 뭐냐면 미래의 기업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현금 주주가 받는 건 배당이니까 네. 배당을 쭉 받는 미래의 현금을 이제 어떻게 할인하냐면 금리에서 성장률을 빼요. 이게 이론 주가예요. 네. 이게 배당 모형입니다. 그냥 이론이니까. 네. 이제 그냥 말로 하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세요. 배당금은 이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 더 늘어날 거예요. 배당금은 이제 계속 들어온다고 보고 밑에 할인하는 게 금리가 0%면은 성장주가 마냥 성장한다 그랬죠. 할인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금리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에 성장을 같이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가에 안 좋다 그랬다가 네. 어떤 때는 아니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라가는 금리 상승은 좋을 괜찮다. 수도 있어. 네. 이게 굉장히 헷갈릴 텐데 이 원리가 이겁니다.
빼기 G 이게 네. 핵심이에요. 그래서 금리에서 성장률을 뺍니다. 네. 그럼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성장이 빠르면 주가는 올라요. 네. 지금이 그런 국면이에요. 금리 인상이 지금 1.7까지 왔다래도 올해 계속 얘기지만 OECD에서 평가하는 올해의 성장률은 미국이 6.6%고 우리나라가 3.6%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3%까지 올라와도 성장이 빨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테이퍼링이에요. 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연준에서 네. 이 장의 출발점이 유동성 장이라 그랬죠. 네.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그 푸른 돈이 넘치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다 흘러오는 네. 이 유동성 장이 이 시장 출발의 시작이었는데 연준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성장이 되고 돈이 너무 많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통화를 회수하는 걸 이제 긴축이라 그래요. 네. 통화 긴축. 그래서 2013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하려고 했더니 이제 시장에 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템퍼링을 한다고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네, 점진적으로 그 양을 축소해가는 축소한다.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연준에서 매월 1,200억 불씩 시장 개입을 통해서 채권 매입을 하죠. 네. 이걸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모기지 채권이 400억 불이고 국채를 800억 불씩 매수를 하는데 어느 날 슬쩍 연준이 이걸 줄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계속 2023년까지 그럴 일 없다. 우리는 계속 시장의 회복을 더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 참가자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저러다가 밑장 빼던데 네. 이런 의심을 하니까 채권 플레이어들이 보유 채권을 던지면서 금리를 속등시키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이게 영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정책적으로.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할 수 있고 일드 커브 컨트롤도 할 수 있어서 금리는 잡는데 도대체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를 시장 참가자들이 모르고 또 연준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좀 불친절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과 연준이 밀당을 하고 있구나. 서로 밀당을 통해서 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보다 큰 시장이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이러한 혼란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 네. 정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을 계속 이끌었던 지금 11주째 박스인데 지난 가을에 박스가 12, 3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길지 안 길지 모르겠지만 한 그 수준이라고 본다면 3월 말쯤이면 대충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보이면 움직이자. 지금은 보유 포트를 주식 비중 대충 한 80%선 갖고 있다가 네. 확인이 될 때 움직여도 되겠다. 대충 그러면 그즈음 가면은 네. 어떤 섹터별이나 연준의 정책이나 산업이나 대충 방향이 나올 테니까 그때 움직이면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는데 3월 말에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시장의 방향성을 하나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미 국채 금리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시장에는 이 변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보급이 되고 시장이나 이제 세계의 흐름이 다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면 거기에 또 이런 통화 정책이 얽혔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그 걱정에 대해서도 3월 말이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까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네. 경기가 돌아가면은 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돈을 풀었고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부양책을 통해서 1,400불씩 각 개인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소비를 하든지 그러면 뭔가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니 네. 당연히 물가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적정하게 올라가는 게 오히려 경제 활성에는 좋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로가
경제 경로라는 건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값이요? 기대값.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기대값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총량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통화량을 풀어놨는데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다니면 엄청난 인플레가 나겠죠. 물가 폭등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통화를 묶어놓는 정책을 펴요. 뭐 재할인율이나 공개시장이나 SLR이나 이런 걸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통화를 통제를 하는데 이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 생각하는 거와 시장의 기대가 어긋나면은 계속 이런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올해는 정말 섹터를 선정할 때 확실하게 보이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투자 팁을 또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다룬 이슈 같은 경우는 미 국채 금리가 또 급등했을 때는 보통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비선호되는 경향이 있고 경기 민감주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곳 하나를 찍어서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바벨 전략으로 가는 게 그래서 좋다라는 이야기. 성장과 가치에 우월이 없어요. 네. 지금은 가치가 좀 잘 가는 것 같지만 네. 금리가 정착이 되고 그러면 또 성장이 빠르게 갑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업사이드가 어차피 이거는 시크리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쭉쭉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건 회복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가느냐 결국 나중에 보면 성장주가 이 천정을 뚫고 또 갈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바벨 전략 같이 갖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좀 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은 2차 전지의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2차 전지가 대체 뭐야? 잘 모르는 그렇죠. 분들도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던 그런 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게 투자를 하면 시장이 쭉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게 당연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그런 주도주로서 2차 전지가 서서히 모습을 감추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특히 그 이제 조금 더 고꾸라지기 시작한 때가 폭스바겐 배터리데이 네. 이후에 K배터리 이대로 괜찮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작년에 이제 제가 뭐 1년 내내 밀었던 섹터고 네. 근데 이제 2월 들어서 저희는 2차 전지를 다 정리를 했죠. 2차 전지에 대한 개념은 성장은 여전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성장에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마 추정컨대 배터리 소요량이 지금 2020년에 필요한 게 한 200기가와트가 필요할 텐데 2025년에 이게 한 600기가와트가 필요할 거고 2030년에는 한 1800기가와트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성장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데 네. 돈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헤게모니를 누가 갖느냐의 고민. 그래서 치킨 게임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촉발은 이제 테슬라 데이 때는 머스크가 이제 우리는 내재화를 다 할 생각이 없다 이랬는데 이번 폭스바겐 데이에서는 우리는 내재화를 할 거다. 어감이 좀 틀려졌죠. 두 번째는 우리는 각형을 할 거다. 이게 아주 스타일을 딱 정했어요. 네.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는 타입이 3개가 있어요. 네. 원형과 각형과 파우치형.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원형은 가격이 쌉니다. 그 대신 부피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원형을 하는데 테슬라가 이 원형을 하는 이유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싸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는. 그래서 이제 OEM을 주기에 가장 수월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전략을 편 거고 3원계 배터리를 하는 거는 이제 국내가 가장 강한데 3원계라고 하는 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나 이제 망간 뭐 이런 걸로 섞어서 효율을 높이는 건데
국내에는 이제 두 가지, SDI는 각형을 하고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파우치형을 합니다. 요거는 공정 자체가 틀려서 전혀 각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우치형을 하다가 각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각형하다가 파우치로 못 갑니다. 호환이 안 되는군요. 호환이 안 됩니다. 네. 라인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파우치형은 뭐 뚫뚫뚫뚫 말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찌그러뜨려서 하는 거고, 원통형을 좀 키워서 찌그러뜨리는 게 파우치형이라고 보면 되고, 각형은 스태킹을 합니다. 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양극, 음극을 켜켜이 쌓아놓는 거라서 공정 자체가 틀려요. 장단점이 있는데 각형은 이게 모듈을 딱 만들어서 이 안에 스태킹을 하기 때문에 네. 안전한 면이 좀 좋아요. 그 대신 딱 규격이 돼 있기 때문에 대형화가 힘들고 효율이 파우치형보다 떨어집니다. 그 대신 화재가 났을 때 전소의 위험이 적어요. 왜냐면 각형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서 네. 이제 케이스가 막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화재 출구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출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파우치형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고 대형화도 가능하고 효율도 좋은데 외부 충격에 약한 그래서 화재에 좀 취약한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화재건도 있고 네. 또 폭스바겐이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네. LG화학과 이노베이션의 소송권도 있으니 그렇죠. 헤게모니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재화할 거다 그래서 노스볼트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벤처 기업이에요. 네. 여태까지 배터리를 생산해 본 적이 없어요. 상업 생산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결국은 헤게모니 싸움으로 봐야 돼요. 밀당. 네. 밀당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익을 이제 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밀당이라. 그럼 도대체 언제 수익이 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이 아무리 늘어나도 수익을 안 나면 문제가 되는 건데 P가 올라가지 못하는 원천적인 구조.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 되니까. 네. Q는 올라가더라도 P가 못 올라가면 수익을 원하는 만큼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2차 전지는 대체적으로 퍼밸류가 굉장히 높았어요. 50에서 80배 뭐 이렇게 갔는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고퍼는 지금 막고 있는데 치킨 게임이 들어오고 헤게모니 싸움이 들어오고 노이즈가 다 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뚝 떨어졌죠.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네. 성장을 계속하고 또 노이즈를 듣고 올라가겠지만 작년처럼 마음 편히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타입은 아닐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런 노이즈는 앞으로 재현될 확률이 많고 네. 치킨 게임 여하에 따라서 누군가 폭스바겐이 정말 레저를 위해서 노스볼트에 투자해서 정말 60조의 투자를 하면서 배터리를 할지. 근데 그거는 아마 폭스바겐의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올 겁니다. 네. 그거 망하면 회사 접어야 돼요. 네. 네, 배터리가 자기가 했는데 거기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달지 이러면 그냥 회사 접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과연 할지.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많아진 섹터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네. 언제나 좀 클리어한 게 좋아요. 그렇죠. 명확한 거. 명확한 네. 게 좋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작년보다는 노이즈가 좀 많아졌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뭐 폭스바겐만 있는 것은 아니나 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낀 노이즈가 있는 섹터가 됐으면 분명하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2차 전지 작년과는 확실히 날씨가 이제 기후가 좀 달라진 것 같은 섹터군인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까지 모두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수들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는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장, 내일장 관련된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장에서도 시장은 하락했지만 개별적으로 또 가는 종목들도 있기도 했고요. 위원님 또 금요일마다 나오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아직 나누진 못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이야기도 굉장히 핫했죠. 핫했죠. 네, 오늘 시장까지도 핫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움직인 업종 중에 어디부터 볼까요, 위원님? 일단 지수 한번 볼까요? 네. 지수를 보면은 지난 주말에 정말 코스닥 시장이 위험했었어요. 추세를 쭉 빼가지고 네. 아래 꼬리 달고 이 정말로 위험한 선까지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야 이거 121선 무너지면 곤란한데 이랬는데 꼬리 달고 올라오다가 돌려 세웠지요. 그래서 지난주가 굉장히 위험한 국면을 지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게 아마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찍고 돌려놓으면 이쪽은 이대로 이제 또 흐름을 정상 궤도를 갑니다 했는데 거래소 대형주는 지금 추춤거리는데 코스닥은 어느덧 121선을 깼던 지수가 지금 정배열로 막 돌아서고 있어요. 20일 넘고 이제 61선만 넘으면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데 오늘 딱 그 위치까지 왔어요. 네. 불과 한 7, 8일 전에 야 붕괴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많았죠. 걱정을 했던 섹터가 이렇게 돌아선 데에는 개별 종목장이 많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개별 종목장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 소부장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많이 돌아섰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요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삼성전자는 언제 10만 전자 되는 거야? 아니 8만 원에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네.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네. 그런데 이게 지수예요. 이게 지수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지수 플레이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삼성보다는 좀 난데 그래도 뭐 그렇게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못 치고 올라가? 네. 치고 올라가겠죠. 결국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을 계속 나오는데 네. 최근에 고정가가 현물가가 많이 올라가요. 스팟 가격이.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보통 그 B2B 기업은 쭉 고정 계약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그냥 장기 계약을 해요. 1년 뭐 이렇고 우리가 뭐 그 사기로 했으면은 이 가격으로 1년 살게 이렇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데 이걸 네. 고정 가격이라 그러는데 이게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영향을 받죠. 최근에 현물 가격은 많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쇼티지. 반도체는 다 부족해요. 네. 차량용 반도체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라고 생긴 건 다 부족합니다. 노트북, 네, 뭐 핸드폰, 테레비, 네. 핸드폰 해서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이 안 되는 쇼티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철저하게 과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스템 반도체만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디램과 낸드가 지금 난립니다.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하면 1년 있다가 지금 주문 넣어봐야 1년 있다가 받을 수 있고 네. 디램 낸드는 이게 지금 수요자가 급해졌어요. 그렇죠. 야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주문이 막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과하게 투자하지 않으려는데 최근에 설비 투자 계획을 보면은 3년 연속 증가율로 나오는데 이게 거의 2000년대 들어서 처음 있는 사이클이에요. 처음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항상 그 데이터를 뭘 보느냐 하면 과거 대비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추계 분석을 하는데 네. 이렇게 정말 계속 증설하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팹 늘어나면 장비 들어가야 되고요. 네. 장비 들어가면 부품 소재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일본이 그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수출 규제를 하는 통에
야, 이 소부장 좀 내재화시켜야겠다는 붐이 일었는데 이런 슈퍼 사이클화 맞닥뜨리니 야, 여기는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해서 보면은 어닝이 계속 좋아져요. 계속 좋아집니다. 네. 주가만 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닝이 계속 좋아지는 걸로 나오고 좋아지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은 그걸 믿고 가는 게 투자입니다. 이게 훼손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가 소부장들이 많이 빠졌다가 이를테면 뭐 테스나 같은 경우도 그냥 6만 원에서 4만 원 근처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5만 원 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빠져 있을 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진짜 나빠져서 이렇게 빠지나? 테슬라 주가가요? 네, 테스나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닝이 떨어지질 않아요. 후공정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소재 부품 모두 다 올라갑니다. 쿼트 소재들도 다 올라가고 장비단 뭐 IP, 원익 IPS나 테스, 유진테크 전부 안 빠져요. 그런데 주가만 출렁거리고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정도 없이 계속 가죠. 그래서 이런 쪽은 그냥 섹터가 성장하는 걸 믿고 일부 포트에 집어넣는 거는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일 올라갈 종목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는 네.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몰라요. 네, 저도 모릅니다. 네. 내일 주가 올라가는 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느 섹터가 트렌디하게 우상향합니까? 설비가 늘어나고 산업이 캐파가 커지고 이러면 최근에 쇼티지 나오는 섹터가 꽤 많죠. 네. 쇼티지 나온다는 건 뭔가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죠. 수요가 발생했는데 공급이 못 따라온다는 거니까. 그럼 적어도 이 쇼티지가 해소될 때까지는 수혜를 본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움직인 주가나 종목을 좀 따라다니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성장성이 좀 보장된 클리어한 그런 업종을 앞으로는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오늘 좀 움직인 업종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소부장 이야기를 차례대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내일장 움직일 업종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당장 다음 거래일에 어떻게 될까라기보다는 위원님의 말씀해 주셨던 걸 좀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커질 섹터, 확실히 잘 갈 섹터, 실적이 찍히는 곳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볼까요? 이런 얘기도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건설주 돌아섭니다. 네, 맞아요. 철강 돌아섭니다. 화학 너무 좋아요. 네. 해운은 뭐 새벽 배송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섹터를 왜냐면 이게 다 쇼티지예요. 수요가 살아나는데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익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익단이고 계속적으로 경기민감주는 제가 뭐 오늘은 철강을 얘기합니다만 철강뿐만 아니라 이 산업 섹터는 계속적으로 이익이 올라가요. 적어도 몇 분기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이게 정점이 어딘지는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고 이제 수요가 해소가 되고 초과 수요가 네. 이때까지는 가겠지요. 아직까지는 쇼티지가 해결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그러니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작년부터 제법 올랐지만 네. 여전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쇼티지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철강 쪽도 이제 항상 철강은 중국 공급 과잉이 문제였는데 네. 중국이 정책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랬죠. 네. 탄소 중립을 거기도 간다. 그리고 이번엔 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세게 간다. 엊그제 몽골에서 황사 오면서 베이징 뉴스에 한번 봤죠. 완전히 뿌연 하늘.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안 화성이 온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화성.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도 삶의 질, 퀄리티를 추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면 주범이 뭐냐? 고로예요, 고로. 철강을 재련하는 고로. 그래서 철강을 통제를 해주면 중국의 공급 과잉만 없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전방 시장이 다 좋아요. 자동차 살아나죠. 조선 살아나죠. 그 다음에
건설사를 하죠. 네. 그러면 냉연, 후판, 강판, 철근, 엣지, 강재료 다 좋아집니다. 철강 산업은 업사이드가 아직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 철강 업종 꼽아주시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황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서 왜 이렇게 안 좋은가라고 했더니 역시나 이웃나라 때문이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네, 황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앞으로 성장성이나 뭐 소비가 자주 일어날 것 같은 섹터군들을 딱 집어넣었다면 그 안에서 또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어떤 종목을 좀 저희 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제 포스코를 갖고 왔어요. 네. 포스코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20만 원 이하에서 갖고 있다가 30만 원에 한번 실현을 하고 이제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네. 뭐 재진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얘기한 대로 이제 철강, 특히 포스코는 이제 대단히 ROE가 높은 기업이에요. 대체적으로 철강 산업이 그 수지가 안 좋은데 포스코는 그 효율이 좋습니다. 저품이 철광석을 갖고 와서 고품이 열연을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코커스 과정에 포스코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철강사 대비해서 굉장히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높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는 이제 포스코가 가장 캐파가 높은데 한 4,300만 톤? 네. 우리나라가 총 캐파가 한 7,500만 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1인당 한 1억 톤 쓰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한 5천만 톤 정도가 쓰니까 우리도 수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산을 해요. 네. 그러면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역시 중국인데 중국이 얘기한 대로 계속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지방 야적장 이런 데서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중국산 철근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국내 시장은 가격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로지 중국이 통제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제법 통제하는 모습이 나오고 특히 그 황사, 네. 탄소 중립 이런 거를 중국 정부에서 이번 양회에서도 또 한 번 언급을 할 만큼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감산이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네. 국내 철강업황은 나쁠 일이 없어요. 그렇겠군요. 전후뱅 산업이 국내에 다 있고 특히 이제 포스코는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대인 중국의 덤핑 물량만 안 나온다면 네. 이익률을 굉장히 누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가 0.55밖에 안 돼요. 여전히. 그리고 이익단은 지금 작년이 최악이었고 작년에 57조 매출에 뭐 2조 4천억이었는데 올해 회복이 정상됩니다. 63조 매출에 4조의 이익이 나오고 이제 분기단으로 1조를 계속 넘는 이익이 나오고요. 자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무역과 그다음에 신재생 쪽으로 특화를 하죠.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네. 2차 전지 쪽이나 수소 이쪽을 활성화시키기로 했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통해서 자원, EP 개발이나 이런 걸 하면서 또 그 무역 네. 쪽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데 자회사 쪽도 다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그룹 전사적인 역량이 꽤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굳이 뭐 할인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 PBR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0.3에서 0.5, 0.6까지 올라왔는데 0.8까지 올라오는 수준까지 용인한다고 보면 한 40만 원 수준까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BPS가 나오는 게 BPS를 살펴보면은
여기가 2022년 BPS가 60만 원이에요. 네. 60만 원에 80%를 잡으면 한 48만 원 되는데 조금 할인을 해서라도 40만 원 수준까지 목표가를 잡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계열사들 특히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쪽에서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이나 네. 수소 또 2차 전지, 2차 전지는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무슨 소금 광산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 네. 뭐 3천억에 샀는데 매장량이 엄청나요. 뭐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거 검증할 수 없다 이런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 계열화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력도 튼튼하고 그 튼튼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본업인 철강업 외에 이제 장기 성장 동력까지도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치는 굉장히 할인이 돼 있어 PBR로 0.55배라면은 통상 분기당 1조가 나오면 이제 정상 영업이익 사이클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인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정상적인 범위로 들어오는 그런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네. 그냥 이 가격 수준에서 들어가서 한 40만 원 수준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럼 가격 전략이 나오죠. 지금 뭐 한 28만 원 수준에서 들어가서 목표가 40만 원 정도 잡아놓고 네. 손절가를 한 24만 원 수준 잡으면은 뭐 목표가가 조금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 스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오늘의 종목 포스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철강 관련해서 대표주로 꼽히는 종목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또 나와서 중국조차도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신재생도 어떻게 보면 큰 흐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 좀 눈여겨보는 섹터군들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아마 올해는 태양광이 좋다고 그래요. 태양광이요? 네, 그리고 네. 정부 정책으로 크는 산업은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랬잖아요. 네. 석화, 석탄, 탄소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그럼 전기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신재생, 그중에서 풍력과 태양광 이 방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정부가 다시 바뀌어갖고 뭐 민주당, 공화당이 바뀌어가면서 네. 이거 또 이거 안 해. 뭐 이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탄소 중립은 인류 생존의 문제라 그랬죠. 그렇죠. 지구 온난화. 네. 2도가 올라가면 회생불능이다. 북극 얼음이 다 녹아서 기후가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북극 한파가 내려와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추위를 서울에서 뭐 영하 18도 이런 거 구경하듯이 이 부분은 돌이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게 아직 시장 가격 기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하에 움직여야 되는 게 정부 정책 주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태양광이나 풍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주로 이제 풍력 위주로 성장이 많이 됐고요. 맞습니다. 올해는 태양광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거로 추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확실히 이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에서 좀 눈여겨보는 부분들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번 힌트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인 오늘장도 좀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더 즐겁게 금요일을 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은 또 뒤로 하고 저희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꾸려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